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몇 주 연속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갈까 전망을 해왔었는데 우리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현실이 됐는데요. 오늘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20대, 30대에 배당된 제 쿼터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내 수많은 아직까지 저같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발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낙마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군, 당내 대선 주자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이나 유승민 대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에 대한 대선에 출마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이 안 오실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자, 이준석 바람이 불더니 돌풍이 되더니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1위로 이제 당대표에 등극을 하게 됐는데 두 분께 일단 짧게 총평을 좀 여쭤보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늘은 박진영 전 대변인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이준석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정치권에서 제도권 내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고 그 속에서 주요한 당직을 맡으면서 성장하는 것, 이런 방법이 아닌 흔히 하는 대중과 호흡하는 정치인이었다. 이준석은 10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을 정리하기도 하며 이 속에서 대중 정치인이 하나 등장했다. 저는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같이 또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런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예, 저는 같이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시죠? 예. 그래서 더 좀 감회가 남다르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잘 됐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치가 엘리트주의화되면서 이건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되면서 국회에 갇혀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은 결국은 국민들 속이거든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인데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한국 정치가 너무 국회 안에만 갇혀 있었다. 그렇죠. 국회 안에 갇혀서 상임위 열심히 가고 그다음에 지역구 열심히 가고 그거 외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인이 누가 제대로 했습니까? 과거처럼 스타 정치인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스타 정치인이 나타났고 그것이 보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도 반면교사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이준석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이냐, 물론 역량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이번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최고위원까지만 함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 역시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김태용 이 청년 최고까지 김용태 청년 최고까지 합치면 물론 청년 최고는 청년 몫이긴 하지만 지금 최고위원도 이 연령이 엄청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치권만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이미 3040 세대의 그런 어떤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를테면 대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IT로서 손꼽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에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가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부장들한테 얘기하고 또는 뒷담화하고 이런데 카카오 의장이라든지 CEO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우리 CEO 성과 이게 뭐냐. 이런 분위기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만 몇 선이야, 나이가 몇이야 이것으로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정치권이 이제는 고루했던 그 벽이 허물어졌다. 정치권마저도 그런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표 결과를 좀 이렇게 사사치 뜯어보자면요.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이제 신임 당대표가 앞섰지만 당심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한 3.5%포인트 정도 차가 났거든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이준석 대표는 선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주로 그 고연령대고 네. 그다음에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당원이 50한 2, 3%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과거에 탄핵에 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 정도 득표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그런 측면에서 흔히 하는 탄핵의 강을 좀 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든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배현진, 뭐 조수진 이런 의원들이 좀 더 기존보다 젊어지고 혁신적으로 보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념과 가치 지향에 있어서는 영남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젠틀하고 세련되고 급진적이지만 아직도 수구적 경향이 남아 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보거든요. 조수진 의원이 평소에 그 했던 뭐 정치 모습도 뭐 그닥 우리가 봤을 때 칭찬해주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최고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네. 사회적 소수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들과의 논쟁에서도 반페미니즘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 행동의 문제에서의 급진성과 혁신적 경향 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했다면 한쪽 부분 가치와 이데올로기 부분에서는 영남에 있는 오래된 당원들의 보수적 경향과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저 정도 득표율은 그래도 꽤 선전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도 네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어찌됐든 당심은 안정을 원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6만 1,077표로 이준석 후보보다 5만 5,820표보다 앞선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당심은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더 지지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5만 표라는 건 상상도 못할 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후보를 5만 표로 이렇게 지지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수진,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그 당이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보다 더 여성 그 비율이 더 높지 않아요? 최고위원도 그렇죠. 그렇고 최고위원이 벌써 3명이나 지금 여성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연령이나 또는 뭐 이 양성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어떤 상황을 이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당이 지금 당원들이 지금 표심으로 나타내 준 건 밀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뭐 당심이 뭐 적다라기보다는 당심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사상 첫 30대 당대표의 행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첫 취임 일성 또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수락연설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런 또 첫 취임 일성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됐나요? 박시원 전 대표님께서 대학생 정도 되는 시절이었습니까? 20년 전, 예. 저 솔직하시셔야죠. 본인은 그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줄 모르셨던 아직 것 젊습니다. 같아요. 예, 49.6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가수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고 하는 네, 노래 말을 예. 차용을 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예. 그런 것들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도전을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롭다는 정면 도전이잖아요. 정면 예. 도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이제 각오를 내비친 거고.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다. 국민들 속에서 훈련된 사람이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두 가지 좀 짚자면 이제 네. 비빔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빔밥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샐러드 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예.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저는 뭐 좋게 받아들였고 예.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변인을 배틀로서 뽑겠다. 네. 또 뭐 추천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보수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보수는 원래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가치를 더 중요시해요. 예. 보수의 가치는 온정주의와 공동체주의입니다. 따뜻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원래 좌파의 것이에요. 전형적으로 진보의 것이에요. 예. 진보는 제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직되기도 하고 때로는 싸가지 없다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가치를 이 제도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사실 당대표가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없는 건데도 본인이 직접 내세운 거는 여기에 집착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예. 본인이 주장했던 할당제와 배정이 없는 완전한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는 이제 공정한 경쟁을 그렇죠. 이제 공정한 강조하지 경쟁이라고 않습니까? 생각하는 이준석 모양인데 대표는 그 가치를 이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을 뽑는 여기에 이제 그렇죠. 듣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흔히 한 우리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약자라든가 소수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줘서 안아주는 것이지 경쟁하자는 것만이 보수의 가치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흔히 아는 우리 이제 철학적으로 리버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좀 예. 극우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가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온정적 보수는 이준석 최고가 하는 저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면에서 대변인 뽑는 방식도 좀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저 같으면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라든가 예. 소수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품고 가겠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비빔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비빔밥론은 한 가지 제가 이견이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각종 나물들을 갈리지 않고 보기 좋게 이렇게 이 데코레이션 한 것 이것이 바로 비빔밥의 정신이다 얘기했지만 그거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다 섞어야 되거든요. 그 섞인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나경원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용광로는 뭐든지 다 이 안에 집어넣고 다 녹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과 조금 대별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우려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과의 좀 거친 그런 그 말들은 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럼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언행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지금 집중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녹여야 돼요. 그리고 승자로서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기고 나서 바로 인터뷰에 나경원 후보가 유승민 논을 꺼냈을 때 아찔했다. 그건 태극기 세력에 대한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이 주고받은 말을 갖고 그걸 다시 끄집어냈단 이미 말이죠. 경선이 끝났는데도 그렇죠. 자기는 그런 말을 꺼낸 승자인데. 거는 옳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품고 또 실제로 나경원 후보에게 뭔 역할을 맡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입장에서 다시 그걸 복귀하면서 이것은 어떤 세력이다, 저떤 세력이다 이렇게 또 편가르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원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중진들 찾아가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난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화합의 행보를 보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대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보여줄 것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연륜이 적다 보니까 여러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은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연륜이 부족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연륜이 저는 제일 풍부한 정치인이다. 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연륜이 부족하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경력 이야기 그 사실 좀 우습습니다. 우습다는 표현이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이 잘하는 국회의원이 드물어요. 오히려 이게 국회라는 것이 한 재선만 하면 다 아는 거지 이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옆에서 봤지만 저는 충분히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본인의 고유한 캐릭터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진 방식들, 남과 토론하면서 꼭 이겨야 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당을 운영할 때도 적용됐을 때는 본인은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쟁자를 꼭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또는 밟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경원 의원하고 막말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달 땡땡 네. 발언했던 것과 본인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 그 당시 토론 현장에서는 이준석 최고가 이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나경원 의원은 타당을 비판했어요. 타당을 비판할 때 좀 거친 표현을 썼던 건데, 민주당을 그렇죠. 이준석 발언이었다. 의원은 당내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거친 표현을 썼던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살짝이 버무려 버리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 운영을 한다면은 아까 이준석 선배님 이종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들, 감정의 갈등들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자기가 10년 동안 길들여진 승리하는 토론의 방식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조심을 좀 그렇죠. 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카페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카페트 선거가 뭐냐면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즉 이게 SNS.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전부 다 지방 내려가서 당원들 만나고 그리고 이 조직들 점검하고 이런 어떤 선거가 당연히 됐어야 됐고 마지막 날도 네. 그 이 큰 대회장에서 1만 명 가까이 모여서 직접 투표하고 이게 원래의 모습인데 지금 사람을 못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정보를 서로 간 교환을 했거든요. 네. 이준석이 이번에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에는 역시 안정이 좋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확산됐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도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 문자 홍보. 조수진 의원도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문법이 다 파괴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막 이렇게 세과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형을 보여줬어요. 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번 이 선거가 주목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준석 호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언제 할지 그리고 그 입당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할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박진영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후에 이제 시점을 언급했어요. 8월 버스가 이제 지나가는 그 점거하는 시점을 8월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8월이면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직접 만나고 좀 논의를 오고 가는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8월 정도 시작하는 거는 적절한 버스 출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그 대표 스타일상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밑바닥에서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처럼 한순간에 나타난 별이 그 사람을 떠받들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최소한 밖으로는 구걸하거나 그렇죠. 좀 와주십시오 애원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그렇죠. 것이고. 모든 주자들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버스 스톱을 제공한다. 저는 그 정도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의 갈등 요소가 되는 것들이 홍준표 대표라든가 또는 그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 이 경선 레이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또 홍준표 대표는 바로 입당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을 경쟁자로 보고 이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상황들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 다시 또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간보는
눈치를 보는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최고가 조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이야기했어요. 플랫폼을 아주 건조하게 구성해놓고 거기에 윤활유의 문제는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어떤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이 입당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탄핵이거든요. 물론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탄핵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탄핵이 소추된 이후에 구속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는데 앞장섰으니까요. 어쨌든 그 탄핵이라는 뭉뚱그려서 그것이 걸림돌인데 이 정당이 초대 당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엔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당대표가 투표로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당원들이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한 후보를 당대표로 한 순간 이제 아마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뭐 탄핵 정당, 탄핵의 강을 건너라 이렇게 공격 못할 거예요. 뭐 태극기 이렇게 공격 못해요. 왜? 당원들이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는 굉장히 이 꼬리표로 완전히 떼어버릴 수 있는 아주 프리한 상황인데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완벽하게 어느 후보에 유리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아마 이 자기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당내 지도부 인선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